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8강이죠. 부정적인 현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문학사에서 저항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이육사와 윤동주다.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마저 공부하고요. 공부하지 못했던 이육사 시인의 시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시대적 배경이 밤이었다라고 했을 때 앞서 강의에서 우리가 밤을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어두운 시대, 좋지 않은 시대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밤은 우리가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쓰인 시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의 어떤 조국을 빼앗긴 현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래서 이 육첩방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이렇게 돗자리가 깔려져 있고, 일본식 전통방이죠. 다다미방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 이 화자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시적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일본 유학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쵸? 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시인이다. 자, 그래서 시인, 이 사람의 해야 되는 일은 뭐였다? 시를 적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받은 나의 길,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나의 사명,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명의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소명의식을 볼 수 있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보내주신 학비 봉투 받아서 집에서 이제 조선에서 돈을 보내주셨겠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대적 상황은 뭡니까? 밤이었죠. 어두운 시대, 부정적인 시대, 그쵸?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는데, 요거랑 반대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늙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것이 바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빼앗긴 조국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실에 그냥 스스로 안주하고 있을 뿐이죠. 이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건 요거. 그쵸? 조국을 빼앗긴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현실과 동떨어져서 나는 그냥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고 있다는 거죠. 벌써 이제 뭔가 스멀스멀 지난번에 배웠던 윤동주의 자아성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하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동물을 잃어버리는 건 좋지 않죠.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헤어져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 일제강점기라는 걸 생각해보면, 도망가서, 그쵸? 이주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면 고문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쵸? 내가 지금 홀로 침전한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자아성찰 중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윤동주는 뭐의 아이콘? 자아성찰의 아이콘.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윤동주의 시라는 거를 선생님이 제목 다 지우고 지은이 다 지우고 그래도 한 시어로 한 단어로 알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동그라미, 부끄러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짜 윤동주의 시구나 라는 걸 확실하면서 자아성찰을 해보니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뭘 느낀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잘 봤더니 이게 일어나고 어때요? 거의 똑같은데 조금 바뀌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다시 뭐 하는 거다?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가 다시 현실을 재인식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남의 나라에서 그쵸? 밤비가 내리는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어두운 시대, 밤이 깊은 시대 요거에서 나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자, 등불,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쵸? 자, 등불은 어떤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쵸?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건 저항, 의지다. 뭐를 저항하려고? 거기 뒤에 나오는 뭡니까? 어둠. 그쵸? 어둠과 통하는 게 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밤이죠. 그쵸?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우리가 요때 나하고 지금의 나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1, 2, 3, 4, 5, 6년에 침전하는 그 나,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때 나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어떤 나로 볼 수 있냐면 좀 현실적인 자아. 그냥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자아. 그런데 이 시대처럼 오는 아침을 기다리고 등불처럼 이제 그 어둠의 이미지를 몰아내는 나는 내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내면적인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우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자아 분열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속마음과 사실 겉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 일치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마지막 연에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와 나가 뭐 하고 있어요?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이 현실적인 자아는 사실은 좀 더 부정적이죠. 그러면 처음에 나는 누굴까요? 내면적인 자아가 누구에게? 이 현실적인 자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두 자아가 뭐합니까? 화해를 하는 거죠. 두 자아의 화해를 한다. 두 자아가 화해를 한다.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겠다는 건 이 부정적인 현실을 뭐 하겠다는 거죠?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쵸? 현실 극복 의지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분은 현실을 극복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고 나의 마음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고 이런 내면적인 성찰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조금 비교되는 조금 약간 더 투쟁적이고 조금 더 이제 강한 어조를 가지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인 이육사 시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광야 하면 이제 광자가 넓을 광자죠. 그쵸? 자, 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제 문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역사가 시작하고 있죠.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우리가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그쵸? 형식은 의문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대답이 필요한 건 아니죠. yes, no 대답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쵸? 그러면 의문의 형식으로, 문장을 다르게 표현한 방법, 무슨 법? 서리법 배웠었죠. 그쵸? 여기서 1년의 맞이법의 마지막에 서리가 등장하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과거죠. 그쵸?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 우리가 연모는 이제 좀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괴다죠. 괴다가 우리 뭐였습니까? 사랑하다. 그쵸? 그런데 산맥이 사랑을 해? 산맥이 사랑을 해? 좀 어색하죠? 그쵸? 원래는 누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표현한다. 무슨 법이었죠? 의인법이었죠.
이제는 딱딱 표현법이 보이셔야 돼요. 자, 지금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산맥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건데 막 휘달려요. 그때 달리는 것보다 점점 더 빠르게 우리가 휘몰이 장단 막 이렇게 장구 칠 때 기억나시죠? 점점 더 휘달리고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무슨 법? 화류도 들어가 있네요. 아, 표현법 많다. 그쵸? 자, 그래서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막 휘달릴 때도,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처음 열려 이제 광야가 태어날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이 막 생성될 때,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이곳이 어떤 곳이니까? 신성한 곳. 그러면 과연 이 광야가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그 넓은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이겠죠. 끊임없이 광음, 그쵸?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지금 계절이 피어서 진다. 여러분, 계절은 꽃처럼 피어서 질 수가 없는 거죠. 계절은 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건데, 그런 걸 마치 꽃처럼 뭐 한다 그래요? 피어서 진다라고 하죠.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동질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딱 베어내어서 그거 뭐였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다. 혹은 머릿속에 있는 것, 관념적인 것을 시각화시킨다.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딱 그런 거죠. 계절이 피어서 진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피어서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냐면 큰 강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한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광야가 생성되는 그것들을 이제 과거부터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3년까지는 이제 과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떠냐? 사연 보도록 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자, 지금 시점은 현재죠.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선생님, 눈은 순수와 희망과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눈이 내리고 뇌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요. 선생님이 눈을 부정적으로 친 거는 눈만 본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걸 봤어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해요.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 매화는 어떤 꽃이냐면 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꽃인데 얘가 거의 이제 초봄에 펴요. 초봄에. 그러니까 겨울을 뚫고 봄을 알리는 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사실 식물한테 눈은 좋은 게 아니죠. 식물한테 눈은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뚫고 뭐가 피었어? 매화가 이렇게 외롭게 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화는 예로부터 우리 뭐의 상징으로 봤어요? 지조와 절개 상징으로 봤죠. 이 지조와 절개가 있는 이 매화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나서 홀로 아득하게 피었어요.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게 내가 뿌려라 좀 이상하죠. 우리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어긴 거 지난 시간 배웠었는데 무슨 허용? 시적 허용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난한 씨의 노래를 뿌리겠다라는, 뿌려라라는 건 뿌리겠다라는 뭡니까? 의지죠. 사실 명령은 청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내가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가난한 노래의 씨가 뭡니까? 지조와 절개, 내가 희생해서 우리 조국을 광복시키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매화와 가난한 노래의 씨는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매화 향기, 지조와 절개라고 보시고 만약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눈은 무슨 강점기? 일제 강점기. 그러면 매화 향기가 핀다는 건 무슨 기운이 있다라는 거? 조국 광복, 그렇죠? 조국의 광복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눈 내리는 이 시점에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적인 의지를 좀 발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현재였습니다. 그 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천고의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언젠가 와야 되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독립을 이끌 후손이라는 거죠. 독립을 이끌 후손 혹은 민족 지도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초인은 내가 가난 노래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그걸 해줄 수 있는 내 뒤에 있는 후손 그리고 또 민족 지도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 놓아 부르게 하려면 내가 뭔가 그런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초인이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 드러나는 것도 나의 어떤 희생적인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 시상전개 방식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상전개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상이라고 하면 시에 나타난 정서하고 감정, 그쵸?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 뭐 공간적인 흐름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고 기승전결 이런 문제 좀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시상전개 방식은 뭘까요? 처음에부터 그 1년부터 3년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과거에 어떻게 광야가 생성이 됐는지, 그쵸?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실의 어떤 그 상황, 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미래, 천고 뒤에 오는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게 뭐가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거꾸로 가요? 아니요. 순서대로. 그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조금 더 어렵게는 추보식 구성. 다른 말로는 순행적 구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추보식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 추보식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동안은 추보식을 좀 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만 좀 가르쳤었는데 의외로 추보식이라는 말을 조금 그 전문가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가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봤죠. 그래서 광야에서 딱 보면 아, 264가 확실히 그 윤동주보다는 좀 더 의지적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종결 어미 같은 것도 뿌려라, 내가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좀 더 명령형으로 강한 의지를 좀 내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로 넘어갈게요. 확인 문제 1번. 조국 광복을 위한 화자의 자기 희생적 의지가 드러난 시행은 우리 맨 마지막이었죠. 네, 아니다. 맨 마지막이고, 몇 년인가? 사연이죠. 사연에서, 네, 여기에 가난한 씨를 뿌려라. 내가 여기에 가난하지만 그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2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시는 강인한 지사적인 풍모를 지니고 있다. 우리 지사적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1번은 맞겠고, 2번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생각 당연히 있죠. 그렇죠? 내가 여기 가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그래야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와서 그 조국 광복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3번 겸허한 자기 겸손의 태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이런 그 태도가 거만한 건 아니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4번 냉철한 역사의식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역사의식을 냉철하게 막 가져서 막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더듬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정을 통해서 우리 264 시의 어떤 강인한 느낌? 그걸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죠. 그런데 절정은 오히려 극한 상황은 드러나 있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진정한 강함은 정말 막 초극적인 의지를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자,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새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264시 앞에서 보았던 광야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극한 상황에서 막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 자, 매운 계절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는 그 시기죠. 그때, 매운 계절은 세모를 치시고, 내가 어디로 왔냐면 북방으로 왔어요. 자, 우리가 남북을 봤을 때, 이 북방은 남쪽보다는 위쪽이죠. 그쵸? 그래서 일종의 한계인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수직적인 한계다. 북방. 우리가 수직적 아니고 수평적 한계.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한원이 지쳤어요. 어디로 왔는데? 북방에서도 고원, 높은 땅으로 왔어요. 그 칼날을, 그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요. 아주 극한 한계. 고원 중에서도 칼날 위에서 쓰니까 극한 한계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 북쪽으로 갔으니까 북쪽도 수직 아니에요? 남보다 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보세요. 얘는 방향이니까 방향은 수직, 남과 북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의 개념이 없죠. 그런데 고원은 밑에 있는 지대보다 위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적인 한계를 보시고 얘는 그냥 동서남북 방향적인 한계니까 수평적 한계를 보시는 거죠.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디뎌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 이 상황에서 디딜 곳조차 없으니까 점점점 상황이 어때요? 아주 극한 거죠. 그렇죠? 아주 극한 상황. 그러니까 이 기승전결이 지금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이러매 하고 눈을 감아요.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닌데 한 발 디딜 이 땅조차 없는데, 그쵸? 근데 눈을 감아요. 그쵸? 시상의 전환이죠. 눈 감아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봐. 이 부정적인 시대인 겨울, 이게 강철, 구부러지지 않는 그 차가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무지개와 같이 무슨 이미지?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자,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일 수가 없죠. 겉으로 이게 모순이잖아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도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그쵸? 그러면 우리 이거 뭡니까? 겉으로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모순. 근데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뭡니까? 이 시련과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면 뭐가 올 것이다? 희망의 시대, 조국 광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됩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역설이에요. 역설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데 얘는 이제 소리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아우성은 아우성인데 음소거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그 아우성 같다. 소리는 없지만 움직임이 참 이렇게 격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겨울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련이 가득한 고난이 가득한 시간인데 그게 이제 그 강철 무지개와 같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결국에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뭐 하겠다? 극복하겠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조를 통해 절대 극한 상황을 초월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시행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관조가 뭡니까? 관조. 조용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정적인 현실을 눈 감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딥니까? 마지막이죠.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요거를 한 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육사는 뭘 생각했냐면 그래 내 생각을 바꾸자. 이 시련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올 거야 라고 긍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를 더 나가볼까 해요. 그 뒤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시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두 개가 약간 새하고 관련된 건데요. 성북동 비둘기와 풀 두 개를 먼저 나가보도록 하죠. 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성북동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옛날에 부촌이라고 했었는데 이쪽에 뭔가 그 사람이 살기 전에는 비둘기가 많이 살았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런데 번지가 새로 생겼어요. 이때 번지는 그 비둘기의 번지가 아니죠. 어떤 번지죠? 인간의 삶의 터전이에요. 인간의 삶의 터전. 근데 아래쪽의 번지는 뭡니까?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번지지만 다르죠.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을 뜻하고 요거는 인간의 문명. 그러면 인간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뭐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 떨었을까요? 비둘기가 떨었죠. 그렇죠? 자연의 일부인 비둘기가 돌 깨는 이 부정적인 소리, 자연을 파괴하는 소리에 떨다가 가슴에 뭐가 갔다? 금이 갔다. 그래서 자연 파괴로 비둘기가 살 곳을 잃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걸 뭘로 나타냈어요? 가슴에 금이 갔다라고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휙 돈다. 자, 그래도요, 아직도 비둘기는 성북동을 떠나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년 자연 파괴로 이제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골짜기가 메말랐어요. 메마른 골짜기. 이미 어떤 생명력이 없어진 것 같은 게 이제 그 꾸며주는 관영에서 느껴지죠. 메말랐어요. 조용히 앉아 콩을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에 포성이 울리고 다 이거 부정적이죠. 돌 깨는 곳, 포성이 울리는 곳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피난하듯 지붕 위에 앉아서 아침 구공탕 굴뚝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자, 이 구공탕 굴뚝도 옛날에 인간이 없을 때는 없었던 거죠. 향수를 느껴요. 뭘 그리워해요? 평화로운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닫는다. 그래서 파괴되기 전 자연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을 성자처럼 봤다는 건 사람을 뭐 했다는 거? 따랐다는 거, 굉장히 섬겼다는 거, 사람하고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자, 요 모습이 뭡니까? 과거죠. 과거에는 자연과 인간과 같이 좀 어우러져서 살았는데, 이제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산도 잃고, 자기 삶의 터전도 잃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잃어요. 사람이 다 자연을 파괴해서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도 좀 어렵죠.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도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 점점점 부정적인 이런 현실에 처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선 굉장히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이었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로 오니까 어때요? 여기 다 현재인데 현재는 지금 자연이 파괴되는,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돼요? 대조적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새, 과연 이 비둘기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 이 비둘기의 상징의 의미에 잘 물어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의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실 비둘기가 그 인간 문명 때문에 그 파괴가 되고 그 비둘기가 이제 자연 그 삶의 터전을 잃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실 여기에 원래 살았던 비둘기처럼 좀 소박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떠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1970년대 이렇게 산업화 시대였는데요. 그럼 요거를 사람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는 도시의 하층민, 이렇게 볼 수 있죠.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그 갈 곳을 잃어버려요. 우리 뒤에 나중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서 소외된 도시 하층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삶의 어떤 그 자연의 현실을 잃은 뭐 현대인, 요것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인정이 파괴된 이 현실을 사는 현대인이다. 현대인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비판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 비판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들을 우리가 주지적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역시 어떤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 문제에서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번의 수미상과는 앞뒤가 똑같은 건데, 그래서 화자의 정설이 변화하고 있다. 이건 또 뭐 수미상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통사구조의 반복. 되게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통사구조 동그라미 칠까요? 통사. 여러분 통사라고 하면은 뒤에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배울 건데 문장구조예요. 문장구조.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통사구조에다 문장구조라고 한번 필기를 하세요. 문장구조가 반복되고 변주되면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렇게 특정 문장이 막 반복되는 것 같진 않네요. 물론 뭐 사람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요 부분은 조금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특별히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3번, 대상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주제로 집약하고 있다. 대상이 누굽니까? 성북동 비둘기죠. 그럼 걔가 처한 상황은 번지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가 번지가 없어졌다. 삶의 터전을 잃었다.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딱히 크게 드러나진 않죠. 성북동에서 있었던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외된 인간을 우의적이 뭡니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였다? 쫓기는 새. 그래서 그냥 뭐 비둘기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지만 이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 요게 지금 결국에는 그 사랑과 평화까지 멀어지게 되는 그 존재니까 조금 더 그 문명 위에 파괴된 그런 자연과 황폐화된 인간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쫓기는 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 비둘기하고 같이 볼 작품이 바로 새입니다. 박남수의 새. 새는 선생님이 1, 2, 3 특별히 번호를 적어놨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시 자체가 번호가 매겨져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물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를 한다. 새는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이 새는요, 노래를 하면서도 그게 노래인지도 모르고 사랑인 줄도 몰라요. 굉장히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한 존재죠. 순수한 존재. 자, 그래서 1년은 새의 순수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2연,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가식하지 않는다. 자, 뜻을 만든다, 뜻세모, 가식하지 않는다, 가식세모. 이 뜻하고 가식 같은 거는요, 순수하고 뭐 자연스러운 존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인위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죠. 그쵸? 2연은 그래서 새의 가식 없는 순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1년을 압축해주는 게 2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포수는 항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이 포수가 새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는 순수한 건데 그럼 포수는 당연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포수랑 납에 세모 치세요. 포수랑 납. 그럼 이 포수는 뭐를 의미하느냐? 인간의 폭력성.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납은 결국에는 새를 죽음으로 이끄는, 새를 희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자, 순수의 상징은 누구였죠? 새입니다. 자, 그래서 순수 밑에 새.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어떻게 됐어요? 이미 파괴된 자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순수한 자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파괴하려는 인간의 뭘 비판하고 있어요? 폭력성, 파괴성 비판하고 있는 거죠.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새하고 성북동 비둘기하고는 주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 시에서 새와 포수가 상징하는 바는 새는 이제 순수, 또 순수한 자연 그 자체고요. 포수는 그 파괴적인 속성을 지닌 인간 혹은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문명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그 파괴된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자연을 파괴한 그런 이제 시 외에 그 1960년대 독재 정권 또 이제 그 민주화에 앞장섰던 두 명의 시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 했던 게 바로 부정적인 현실인데 지금 부정적인 현실을 이렇게 테마를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한 파트는 이육사까지 했던 게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었고요. 지금 성북동 비둘기하고 새는 그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된 현실, 또 이제 그 인간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앞으로 보게 될 두 개는 그 인간이 인간과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죠. 정치 같은 것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부정적인 독재나 또 이제 그 민주화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또 이제 외세의 침략,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참여 시인 두 명이죠. 김수영 시인과 신동엽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좀 다른 시간보다 긴데요. 여러분 좀 기지개 한번 펴시고 다시 좀 심기일전하셔서요. 오시면 빠르게 선생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입니다. 김수영인데요. 풀은 마찬가지로 시적 대상이 풀입니다. 그럼 어떤 풀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을까?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우리가 앞서서 광야에서 뭐 매화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풀한테 누는 시련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동풍이요. 동풍도 당연히 이 풀을 눕게 만들 수 있는 뭡니까? 시련이죠. 부정적인 현실, 시련, 고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풀을 뭔가 억압하는 존재. 자, 그러면 이 억압하는 그 존재 앞에서 풀은요, 꼿꼿한가요? 아니요, 누워요. 그쵸?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워요. 어떤 모습? 풀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약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풀은 되게 나약하네. 그래서 1년에는 풀의 수동적인 모습과 나약함이 드러나 있는데 2년,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은 여기랑 똑같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봐요. 풀이요. 나약한 존재인데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약한 존재인 줄 알았던 애가 어머나 세상에 뭐도 있어? 꽤 강한 회복력도 있다라는 거죠.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꽤 긍정적인 어떤 그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은 풀의 오히려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정말 약한데 가장 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진짜 오래된 나물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갈대나 이런 것들 보세요. 걔네는 바람에 이렇게 휙 누웠다가도 그 지나가면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거를 계속 밟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은 제일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철저하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받고 끝날까요? 아니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의연하게 고통을 뭐합니까?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고통 속에서도 먼저 웃는다. 고통을 뭐한다? 이겨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연하게 고통을 이겨낸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러면 이 맨 끝에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화자 그 풀의 고통은 끝난다? 아니요. 계속될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풀은 굉장히 끈질긴 뭘 가진 존재, 생명력을 가진 존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은 정리해 봅시다. 아, 이거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뭔 종래야? 처음에는 되게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합치면 되죠. 연약하지만 뭐가 강한? 생명력이 강한. 열이지만 생명력이 강한 존재. 우리가 잡초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쵸? 밟아도 또 생기고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으로 보면 뭡니까? 민중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초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일반 민중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풀, 그 다음에 이제 동풍, 그 풀을 억압하는 동풍과 바람, 굉장히 대립적인 구조로 쓰여 있고요. 우리 이제 민중들이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단결해서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면 굉장히 또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그 시어의 상징성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대립적 구조 보이죠? 시하고 그 풀하고 바람, 동풍 이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웃는다, 일어난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뭐 따로 표시는 안 해줬지만 당연히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을 통해서 대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의 모습을 딱히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이요. 선생님 풀을 했는데 벼가 있어요. 네. 벼라는 시도 있습니다. 꼭 이제 나중에 이 검정고시를 끝나고 나서 수능을 보시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꼭 벼하고 풀하고 같이 묶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서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아끼고 저를 맡긴다. 그래서 굉장히 벼는 그 풀과 풀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풀에 대해서 이제 그 연대하는 모습은 없죠. 김수영의 풀에서는. 근데 이제 벼에서는 서로 어우러지고 햇살이 따가워져. 이거는 뭡니까? 부정적인 현실이죠. 벼한테는. 물론 벼를 익게 한다는 면에서 인간한테는 긍정적이지만 걔네한테는 살갗이 막 따가울 거 아니에요? 요럴 때도요. 서로를 아낀대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뭐냐면 공동체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것들은 좀 맞지 않고요. 의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서도 드러나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자, 신동엽 시인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하는 참여 시인 중에 하나인데요. 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명령형이네요. 벌써.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이 풀처럼요, 얘도 좀 대립적인 시네요. 껍데기가 뭔가 좋지 않은 거니까 가라고 하고요. 뭐만 남으라 그래요? 알맹이. 그쵸? 긍정적인 알맹이만 남으라 그래요. 그럼 이 껍데기가 뭐길래 가라고 할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거짓, 허위, 뭐 폭력, 뭐 독재, 뭐 이런 것들이요. 나쁜 것들 다 가라. 그 순수한 뭐만, 알맹이만 남아라. 근데 이 4월의 알맹이라는 건 그 4월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그 4.19 혁명이죠. 그 4.19 혁명의 어떤 순수한 열정 정신만 남아라. 그쵸?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굉장히 의지적이네요. 껍데기는 가라.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그쵸? 그리고요, 운율도 형성하려고요. 동학년의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 아우성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 바로 알맹이죠. 동학농민운동도 역시 그 외세나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했던 민중들의 운동이죠. 그래서 그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다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자, 아사달 아사녀가 부끄러워요. 막 다 내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순수하고 본질적인 우리 민족이 서로 이제 맞절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민족이 지금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념으로 나눠진 민족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화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화해가 되고 참된 민족의 어떤 그 화합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한라 하면 어딥니까? 남쪽에 제주도에 있는 가장 높은 산. 백두는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럼 우리나라 전체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나라의 그 대표하는 산으로 대신 나타냈네. 그쵸? 이거 무슨 법? 대유법 기억나십니까? 대유법. 선생님, 무궁화 삼천리 이것도 대유법입니까요? 네, 그것도 대유법이에요. 무궁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삼천리 우리나라 국토, 여기 다 대유법입니다.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자, 이 흙가슴은 뭐랑 같은 걸까요? 여기죠. 요 라인, 요 긍정적인 라인. 흙가슴. 그것만 남고 뭐 가라. 껍데기는 맨 마지막은 이거네요.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자, 그래서 이 껍데기와 같이 의미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쇠 붙이죠. 그쵸? 그래서 특히 이 쇠 붙이는 요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 특히 이 쇠로 할 수 있는 거, 전쟁 같은 거, 전쟁, 외세, 그 다음에 폭력, 군사 독재, 그쵸? 요런 것들, 조금 더 총 같은 그런 이미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지금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순수한 정신들, 순수한 것들만 취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문제 볼게요. 1번. 이 시는 대립적 시어와 무슨 어미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라라는 거 명령형 어미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껍데기와 대립되는 시어들은 선생님 다 적었죠. 알맹이, 알맹이 또 아우성, 여기 또 알맹이라고 적었네 선생님이. 알맹이, 아우성, 흙가슴,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뭐 부끄러움을 빛내며 부끄러움까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래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적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바랬다. 소망했다. 하지만 당신은 외세의 개입으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 대립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봉건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이나 불의에 저항했던 4월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 부정적인 그 외세나 독재를 다 몰아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중립의 초래청이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있는 현실의 공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중립의 초래청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뭐 부끄러운 때까지 다 내놓고 만날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부조리가 담겨있는 현실이다. 이런 표현은 틀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절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화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흑가슴도 어떤 원초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평소보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죠? 이 강의는 지금 평소 강의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현실을요 한 번에 좀 묶어서 좀 정리를 확실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가족의 죽음과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애틋한 시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